안녕하세요. 최신 판례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4월 선고 판례를 추가로 강의한 후 또 4월 선고 판례 3개가 추가로 업로드되어 4월 선고 판례를 마무리 강의하려고 했으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의 흐를 찌를 수 있는 1, 2월 선고 미간행적 공보불개제 판례가 갑자기 불쑥 업로드되는 바람에 일단 이 공보불개제 판례부터 강의를 하고 4월 선고 판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5월 선고 판례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강의 도중 공보불개제 판례가 또 불시에 업로드되면 그 공보불개제 판례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1월 선고 공보불개제 판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엑스맨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스맨이라는 표현이 과연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그야말로 그 출제하기 딱 좋은 그 딱 판례입니다. 출제 교수님께서 머리를 써셔서 연구하고 자시고 할 필요 전혀 없이 이런 문구만 복사 붙여넣기로 제시하시면 문제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출제 가능성을 100%로 잡고 싶지만은 제가 무슨 신기 있는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95%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판례의 내용은 엑스맨 이 하나로 집약되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모욕죄 수사를 하실 때 수사 마인드를 구축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유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러해 왔듯이 모욕죄에 관한 일반론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일반론 지문 대비 차원에서 한번 눈으로 세게 말고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비굴 하는 범죄로서 이런 문구들 언제든지 일반론 지문으로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체적 삽입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체적 이런 문구를 아주 분명히 제시를 해주셨는데 요새 대법관님들은 약간 게을러지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점이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100만 5번 정도가 아니라 1000만 5번 정도 봐왔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판단 기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아주 싫어하는 표현이죠. 주관적 안 좋아합니다.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의 반대 표현으로서 모욕죄 성립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법관님들의 고정 레파토리 나옵니다. 객관적 앞부분 등까지는 기타 등등 표현이니 알파스레파고 객관적 우리 대법관님들의 고정 레파토리니 항상 머릿속에 고정시켜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보호조법이 한 번 더 나오셨고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언제는 느슨하게 이런 표현 하시던 가요. 엄격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법 내용이고 을 심각 항상 우리 대법관님들은 강조형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 어느 경우에 이런 강조형 문구가 느닷없이 등장하는가 하면 뭔가 반대로 하고 싶을 때 미리 센 이런 강조 문구를 앞에다가 포석으로 깔아둡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 주는 혐오 이거 전부 다 강조형 포석 문구들이죠. 욕설이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 일부러 강한 척하는 포석 문구입니다. 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역시 일부러 강한 척하는 포석 문구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이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이 사례의 피고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합니다. 상대방을 불쾌, 위 표현들에 비하면 다소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똑같은 표현인데 위 표현들에 비해서는 very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 객관적의 반대 표현, 주관적 표현이죠.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겠고요. 나타내면서 경미, 미경이 친구 경미까지 등장합니다.
통합니다. 형법에서 소프트한 대표적 문구로 통합니다. 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가 모욕죄의 일반론적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갑은 이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이런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대위 하면은 맨날 첫날 볼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피고인이 갑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 판례를 그딱 판례라고 했죠. 출제 교수님은 이 문구 그대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이 문구를 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X맨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출제 교수님께서 이 판례를 출제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 출제 교수님께서 바로 X맨이십니다. 이 판례의 구체적 사례 내용 검토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후 X맨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겠습니다. X맨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평가했고요. 기타 등등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기초로 했다라는 표현은 피고인에게 굿한 점수를 준 겁니다. 갑의 행위와 재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이것도 굿한 점수를 준 것이고요. 갑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고 나타내면서 명예의 징후 경미 소프트한 것이라고 했고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론을 맺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에서는 그 아래 사건의 상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X맨 요 정도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니 이런 기회에 친고죄의 기산점과 친고죄의 고소기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예상 문제로 한번 마무리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기억 지문 아까 봤던 모욕죄 일반론 내용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개인의 주관적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이나 정서상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의 감정 아니라고 했고요.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 지문이 아까 위에서 살펴본 X맨 사건 내용이네요. X맨 결국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틀린 내용이죠. 디귿 지문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불쾌 물에 예의에 벗어난 이 정도로는 모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모욕 아니고 감정 모욕 아니라고 했고요. 경미 소프트한 문구로서 결국은 모욕죄 불처벌시키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리얼 지문은 엑스맨 사건과 다른 모욕죄 사건인데 이 판례 역시 그딱 판례로서 피고인이 사용했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 그대로를 포인트를 잡으면서 눈으로 살짝 발라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굿배드 법칙을 적용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횡령 문제가 지적된 피해자인 회장인 B니까 회장인 B는 횡령을 한 놈이니 배드라고 설정하고 자동적으로 굿배드 법칙에 따라서 피고인이었던 위원장인을 구소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는 엑스맨 사건과 같이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엄지문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공통적인 객구인 공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학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한 객구이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거의 객구인 전파할 가능성 등장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할 수 있지만 아는 내용 확인해봤고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 확률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객구인 전파 가능성 이거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엄격한 증명 방식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연성, 전파 가능성 객구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 방식에 따라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비협 지문 역시 거의 그딱 판례이니 피고인이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될 거니까 눈으로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결국 고지자인 병과 피고지자인 이 자율방범대 대장 D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친비친, 친관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했겠죠.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봤고 또한 모욕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기억은 옳고 니언은 틀리고 디귿 옳고 리얼 틀렸고 미엄 옳고 비협 틀렸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판례 보겠습니다. 2번 판례는 참신함이라고는 제1도 없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단골 레파토리 내용을 그대로 판박이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항소심의 제1심 뒤집기 사건이었습니다. 뒤집기 어렵다 싶다. 그 애기들 뒤집기가 아니라 실험기술 뒤집기 말입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제1심의 판사가 항소심 판사의 시다바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 아는 내용이고 다른 내용 역시 다 진부한 내용들로서 출제 가능성은 원래 단골 레파토리면은 보통 90% 이상 잡아야 되지만은 내용이 너무 진부해가지고 너무 진부해서 무심하게 툭 85%로 그냥 내려 잡아버리겠습니다. 판결 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이 앞부분 보니까 참신한 대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가시면 허무함이 들 겁니다. 뒤쪽으로 와보니 기타 등등 종합이네요. 허무 그 자체입니다. 맨날 첫날 나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계속 확인해 보시면 위와 같은 상호 이용의 관계라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의 역할 분담이겠죠. 공모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 요건 즉 객구에 대해서 는 너무나도 순리대로 메이드 인 USA식 표현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눈 감고도 뻔합니다.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의미고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레전드 문구였죠. 이번 지문 역시 레전드 문구입니다.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죠.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었고 그 경우에도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 또 역시 객구 관련 사실이니까 너무나도 순리대로 메이드 인 USA 표현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유의 우리 대법관님들의 뷰티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있으면은 그게 아름답습니까?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면 물론 상투적인 표현, 논리, 경험칙, 과학, 법칙 그럴듯한 표현들입니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뷰티풀한 워드였습니다. 이 사건의 메인 쟁점이 바로 이 3번 내용입니다. 뒤집기 사건이죠. 항상 그러듯이 뒤집기 사건 하면 거창하게 항소심의 구조론부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레전드 문구들입니다. 속심 기반 사후심 요소 가미 그래서 사후심적 속심 성격을 가진다. 이런 신국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게 뒤집으려고 하는 속성이고 이거는 안 뒤집히려고 하는 속성이죠. 근데 이거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여기에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집기 어려운 겁니다. 이어서 뒤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정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이럴 때는 엔간해서는 뒤집기 못합니다. 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강한 표현이죠. 뭔가 반대로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강한 표현을 포석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이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 온난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역시 강한 표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뒤 진정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뒤집기는 어렵다. 1심 판사를 시다바리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에 서술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너무나 추상적이라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뒤집기 어렵다라는 표현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요. 달라진 부분이 없다. 뒤집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월한 없고요. 명백히 이런 것도 없대요. 현저히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뒤집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것도 뒤집기 어렵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나머지 사실관계는 스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지문을 실제 시험장에서 다 읽고 앉아 있다가는 나중에 엉엉 울게 됩니다. 키워드로 원샷, 원킬 하셔야죠.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데도 이것만 보고 뒤집기는 어렵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결론 보러 가시면 뒤집어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니은 지문은 방금 본 판례에서 봤던 뒤집기 어렵다라는 그 내용이네요. 옳습니다. 디귿 지문은 가끔씩 등장하는 뒤집기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참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더 뒤집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뒤집어 위법이 있다. 바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것이고요. 열지문은 아까 본 판례에서 봤던 단골 레파토리 내용 그대로입니다. 옳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전부 다 옳으니 4개입니다.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도 역시 2번 판례의 중요 쟁점이었던 뒤집기 사건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무게중심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방금 전에 본 그 판례와 같은 이유로 한 85% 정도 예상해 봅니다. 1번은 뒤집기 사건의 원칙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요. 2번은 그 원칙에 대한 약간의 예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뒤집기 사건 원칙적 내용 방금 전에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중함이 타당하며 원칙적인 내용 그대로입니다. 뒤집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그러면 뒤집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이거 가지고 뒤집으려고 말이 안 되죠.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아까 봤던 뒤집기 어렵다라는 그 문구들과 일맥상통하는 문구입니다.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인 내용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행간에서는 뒤집지 마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외적 내용 나옵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아까 봤던 문구네요.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아까 봤던 뒤집기 사건의 원칙적 내용은 안 뒤집히려는 속성을 가진 이 속심의 무게중심이 실려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게 양형이었는데, 이 양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사후심 여기에 약간 무게중심을 실어준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고려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를 두고 양형 심리와 양형 판단 방법이 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위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사후심에 무게중심을 실어준 것입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보시면 한눈에 파기됩니다. 제1심 징역 8년, 근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는데, 양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심에 무게중심을 실어줘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를 한 것입니다. 재강조하는 의미로 강한 척 문구 집어넣어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무리 지었고요. 결국 적법하다는 소리죠.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왠지 반가운 추억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이익이라는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군사상, 공상, 업무상 비밀, 압수수색 제한되는 거, 그 다음에 정인거부권, 정인거부권, 그러한 것도 이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이번 지문 내용이 본 판례 내용으로서 양형 문제인데 위법하다 라는 내용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판례 지문은 헌재 판례 내용으로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은 맞는데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라고 하여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지문은 종합, 합리적 의심, 피고인의 이익을 키워드로 삼은 두 번째 판례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것이고요. 결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판례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죄 사건인데 그 중에 최악질인 아동학대 살인죄 케이스입니다. 이 판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에서 감히 출제 가능성 95%로 예상해봅니다. 이 판례의 내용은 쉽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살인 고의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라는 점만 알면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살해 내용인데 피고인의 행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굿배드 법칙이나 하드 소프트 법칙을 바로 적용해버리면 정광석화처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읽을 때 욕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묵음 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결합범이기 때문에 살해의 범위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의 기준과 같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아동학대 살해의 범위는 목적, 의도 이런 거 필요 없죠. 아니고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로 인하여 사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 인식, 예견, 확정적,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확정적, 족적,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살해 범위가 인정된다. 두 번째 내용은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심오한 아동학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살펴보시죠.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미친놈들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 아닌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문제가 되었겠죠. 그럴 때 우리 판례가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항상 늘 그래왔듯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늘 그래왔듯이 단편보다는 종편, 종합 판단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보시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드한 느낌이 들고 배드한 놈들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처벌로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지문 내용은 다른 아동학대 살해 케이스 내용인데 분노로서 원샷, 원킬 해야 되겠습니다. 하드, 배드, 처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원샷, 원킬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 틀렸죠. 니언 지문 내용은 방금 본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옳고요. 디귿 지문 내용 역시 방금 본 판례의 일반론 내용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리얼 지문 내용은 딱 보아하니 방금 본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샷, 원킬 하셔야죠. 근데 살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A 틀렸습니다. 미엄 지문은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단 1초 만에 풀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베개로 만약에 엉덩이를 쳤다면 소프트 했을 겁니다. 근데 머리를 3분간이나 눌렀답니다. 하드소프트 당연히 하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비협 지문 역시 원샷, 원킬 했던 킬러 고용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가치가 있었던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 케이스였죠. 그런데 살인 예비죄 성립 인정할 수 없다? 틀렸네요. 그렇다면 옳은 것은 니언 디귿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출제 가능성 가감하게 0.1%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심심하신 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0%면 0%지 0.1%가 뭐냐? 라고 따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출제 교수님께서 낮술을 드시고 음주 출제를 하신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때 나온다면 제가 비겁한 변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렇게 이를 살려둔 겁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0.1%의 확률을 뚫고서 이 판례가 출제된다면 정의 여신 딕체의 저울이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이쪽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법관님들은 아무래도 이쪽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쪽 편에 서서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진짜 심심하신 분들만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0.1% 때문에 내용은 진짜 심심하신 분들만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의상 하나만 딱 체크하자면 우리 대법관님들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우선시한다. 그리고 실질 종속적인 관계에 서면은 근로자 성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판례를 낮술을 드신 출제 교수님께서 술기운으로 출제를 하신다면 이렇게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양념서 법칙 적용해버리면 정광석화처럼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위로 제공, 양,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누락, 염소, 글자가 완전히 다르니 적용해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 확장을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죠. 이번 지문은 홍삼 사건으로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역시 정광석화처럼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삼은 몸에 좋은 것, 굿, 따라서 불처벌 결론 내리고요. 이런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일 수 없다. 불처벌된다라는 의미니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내용이 바로 본 판례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문제된 경우였는데 아까 제가 니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요? 근로자 쪽으로 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지문 내용이 본 판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근로자 편에 서시면 됩니다. 근데 A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틀렸네요. 값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판례는 예전에 강의했던 1월 선고 최신 판례 중 13번 판례와 기본적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13번 판례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출제 가능성 10%에 10% 대해서 20%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똑같은 판례가 또다시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출제 교수님 눈에도 두 번 밟힐 것 같으니까 출제 가능성을 플러스 10%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총 30%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이 판례를 생무시하시기에는 좀 찝찝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도 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내용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초울트라 캡종장 조율 비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런 놈들한테 누설을 한 자들 가볍게 처벌해야 될까요? 무겁게 처벌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아시고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내용이 본 판례 사례 내용인데요. 금방 알려드린 초울트라 캡숑장 조율비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놈들한테 누설한 놈들은 가볍게 처벌한다, 무겁게 처벌한다. 그렇죠. 무겁게 처벌한다 라는 마인드로 푸시고 바로 1초 만에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죄 이외에 별도로 이런 거 성립시켜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겁게 처벌하려면은. 그러므로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정말 중요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의미에 관해서 이제는 판례가 변경되어 별건 구속까지 해당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헌 해석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3번 지문 내용은 보호주의 6조 내용이었죠.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갑이 내국법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국법인이 위탁해둔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이 내국법인이 피해자가 되므로 국민보호주의를 규정한 6조가 적용되어 6조 단서가 아니라면 갑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죠. 따라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단골 레파토리이죠. 공소시효 기간 기준이 되는 법은요, 실제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1조 2항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라면 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